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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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Now that doesn't start with the eighth note. The downbeat,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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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ilent. 타르의 말처럼 베토벤의 운명은 8분 음표로 시작하는 게 아닌 8분 쉼표로 시작합니다. 음표가 아닌 쉼표로 곡을 시작한다니 가능한 일인가 싶죠? 이 말은 곧 지휘자의 예비박에 따라 곡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카라얀이 지휘봉을 올렸다 내리는 손의 연주가 시작되죠. 예비박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곡이 거세게 몰아칠지 아니면 장엄하고 무게감 있게 진행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비박 후에 이어지는 페르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마타는 음을 원래 길이보다 두세 배 늘려서 연주하라는 뜻인데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에선 지휘자의 마음에 따라 곡의 길이가 결정되죠. 지휘자는 인간 메트로놈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자라고 말한 타르의 말처럼 지휘자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With the French composer Jean-Baptiste Lully, who reportedly used a rather enormous, rather pointy staff to pound the tempi into the floor. Anyway, that technique ended during a performance when Lully accidentally stabbed himself in the foot with the thing and died. Yeah. 자기 발을 지휘봉으로 찔러 죽게 된 룰리는 실제로 이런 지휘봉을 사용했다고 해요. 한 손으로는 지휘를 하고 한 손으로는 템포를 맞추는 시기였는데 밑이 굉장히 뾰족한 데다 세게 내리치니 발에 찔리면 엄청 아프긴 하겠네요. 지휘봉 때문에 지휘자가 죽었다고 하니 처음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687년 룰리는 공연 도중 자기 발을 지휘봉으로 찔렀는데 끝까지 절단 수술을 거부했고 결국 상처가 괴사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짧고 가벼운 지휘봉을 쓰는 문화가 생겨났죠. 영화에선 타르가 룰리를 가볍게 언급하며 지나가는 분위기로 비춰졌는데 이 사례를 곱씹어보면 결국 지휘자의 오만이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최근에 룰리의 곡을 연주하는 지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룰리의 방식대로 그가 쓰던 지휘봉을 만들어서 지휘하는 걸 볼 수 있죠. 대신 룰리처럼 뾰족한 막대를 쓰는 건 아니고 지팡이처럼 뭉툭한 막대를 사용해 지휘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룰리의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nd this piece was not born into aching tragedy. It was born into young love. And so you chose? Love. 레너드 번스타인은 말러의 우울한 인생 말기에 초점을 맞춰 말러 교향곡 5번을 해석했다면 타르는 계속해서 시간을 강조하며 사랑에 초점을 맞춰 이 곡을 해석한다고 하는 장면이죠. 말러 교향곡 5번은 영화 전반을 관통하는 곡으로 영화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선 곡을 한 악장도 제대로 들려주지 않죠. 곡의 중요성에 비해 감칠맛이 날 정도로 짧게만 들려준 게 의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영화에선 교향곡을 제대로 들려주지 않은 걸까요? 말러 교향곡 5번을 쓰고 인생의 최대 절정에서 서서히 추락하는 말러의 모습과 리디아 타르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말러의 러브스토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삽입곡으로 나와 말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 OST로도 유명하죠. 그래도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교향곡 5번을 쓸 당시 말러는 지휘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는 알마 신들러를 만나 인생의 행복에 있어 최대 정점에 있던 시기였죠.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교향곡 5번 전곡을 1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타르 역시 베를린 최초의 여성 상임 지휘자로서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젊은 첼리스트 올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타르는 그녀에게 매혹된 나머지 떨떠름한 단원들의 반응에도 올가에게 첼로 솔로를 할당하죠. 그러나 타르는 그녀에게 외면당하고 끝내 둘의 사랑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타르는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말러도 알마와 결혼한 이후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러는 정신분석하게 돼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상담까지 받으며 마음을 추스르고 작곡 활동에 매진했지만 교향곡 10번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1911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찰나에 새겨진 사랑을 음악으로 벼려냈지만 결국 자기 파멸의 전조가 되어버린 말러 교향곡 5번. 이 영화도 은밀한 사랑으로 시작된 타르의 파멸을 암시하기 위해 이 교향곡의 존재를 드러낸 것처럼 다가오는데요. 그래서인지 음악을 들려주기보단 이 음악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을 택한 게 아닌가 싶네요. Sit. 바흐의 사생활 때문에 그의 음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한 맥스를 보며 타르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1번을 직접 연주하는 장면이죠.
타르는 이 곡을 들려주며 질문과 대답이라고 말하는데요. You get excited that you hear what it really is. It's a question and an answer. 1권의 1번 프렐류드는 가장 유명한 곡으로 작곡가 구노가 아베 마리아의 반주로도 사용한 곡입니다. 이 곡은 주제가 되는 선율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흐르는 파트가 주제에 응답해 주제 선율을 모방하며 흐릅니다. 계속해서 주제와 응답이 번갈아가며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타르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주제를 던지면 거기에 응답해 색다른 분위기를 오가며 진행됩니다. Which begs another question. There's a humility in Bach.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화려한 색들이 번갈아 흐르며 마지막엔 장조라는 종착지에 다다르는 곡이죠. Or Glenn Gould, for that matter. 영화에서 언급된 글렌 골드는 레가토로 연주를 이어가는 다른 피아니스트들과 달리 타르가 선보였던 것처럼 스타카토를 사용해 연주한 걸로 유명합니다.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그의 연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메마른 음색이라며 불호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평균율 1번을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영화 타르는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오프닝과 후반부 음악만 다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여느 영화와 달리 엔딩 크레딧이 오프닝에 길게 나오면서 동시에 아마존의 민속 음악이 흘러나오죠. 클래식 영화니 클래식 음악이 나올 거라는 통념을 뒤집으며 시작한 걸로 느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 시작부터 타르는 정통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교향곡 전곡을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목표였던 타르는 한 악장조차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이후 마지막에서 게임 몬스터 헌터를 코스프레한 관객들 앞에서 타르가 게임 음악을 지휘하며 영화는 막을 내리죠. 타르는 변방의 무대 필리핀에서 정통 클래식 음악이 아닌 스크린 게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결말은 어떤 걸 암시하는 걸까요? 베를린 필 최초의 여성 상임 지휘자의 자리에서 게임 음악 지휘자로서의 위치는 한 예술가로서의 완전한 추락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레너드 번스타인의 말처럼 모든 부와 명예를 잃은 것 같지만 끝내 음악으로 돌아갈 길은 있다는 걸 암시하는 타르의 새 출발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보셨나요? Well, it's all pastiche. We all have the same musical grammar. 영화를 관통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모방입니다. 타르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맞춰 입고 그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죠. 여성 지휘자로서의 위상보다 권위를 지닌 남성과 같이 행동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인정받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Just look at Beethoven 5. The third movement's theme has the same sequence of intervals as the opening theme of the final movement of Mozart 40. If you examine the sketchbooks he used, 29 bars of Mozart's finale appear, copied out by Beethoven. 베토벤은 아버지에게 제2의 모차르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는데요. 모차르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베토벤은 음악을 모차르트와 비슷하게 썼습니다. 영화에서 언급했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3악장의 주제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4악장이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5번의 도입부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1악장과 유사하게 흘러가죠. 모방은 말러 교향곡 5번에서도 나타나는데 1악장 도입부의 트럼펫 선율을 들어보면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베토벤의 운명 도입부와 유사하게 들리기도 하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타르는 앞서 잘 나갔던 남성 지휘자를 모방하며 끝으로 나아갔고 영화 속 음악도 이전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모방하며 발전해온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습을 타파하면서도 관습을 이어가는 한 예술가의 역설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Audience, it's been an uphill battle to get to conduct those big pieces, and you don't know what you're capable of really until you do, because you can't practice that stuff at home. 케이트 블란쳇은 타르를 연기하기 위해 실제로 오케스트라 지휘법을 익혔고 피아노도 직접 배워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실제 영화에 나온 오케스트라는 베를린 필이 아니라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케이트 블란쳇의 피아노 연주, 소피 카우의 첼로 연주,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말러 교향곡 5번은 모두 촬영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거라고 하는데요. 케이트 블란쳇이 드레스덴 필을 직접 지휘한 말러 교향곡 5번 리허설 앨범도 발매됐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제대로 감상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케이트 블란쳇을 위한 영화라는 평처럼 그녀는 타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한 예술가의 추락을 섬세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블란쳇은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죠. 여러분은 영화 내내 비도덕적인 예술가 타르의 추락을 통쾌하게 보셨나요? 아니면 안타까우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